갓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눈은 아빠, 코는 엄마, 웃는 모습은 저기 할머니.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그만 아기 얼굴에서 서로의 흔적을 찾느라 바쁘죠. 저도 조카가 태어났을 때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더군요. 새 생명 하나를 만드는데 왜 꼭 두 사람이 필요할까? 그것도 아무나 둘이 아니라 반드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왜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하필 딱 둘일까요? 만약 혼자서 나를 똑 닮은 아이를 뚝딱 만들 수 있다면 훨씬 편하고 빠를 텐데 말이죠.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굳이 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만 사실 이건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구에 생명이 처음 생기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생명은 암수 같은 건 전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짝도 상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 몸을 복사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구 역사의 어느 한순간 어느 조용한 바닷속에서 세상이 딱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암컷과 수컷으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구의 생명은 자식 하나를 남기기 위해 반드시 서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 세상에 암수가 처음 생긴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먼저 머릿속에 게임 하나를 떠올려 주세요. 바로 카드 게임입니다. 생명이 자식을 남기는 방법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제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 패를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패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죠. 쉽고 빠르고 상대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성생식입니다. 이건 나와 상대방의 카드를 한데 모아 짝짝 섞은 다음 그중 절반씩만 나눠 가져서 새로운 패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딱 봐도 훨씬 번거롭죠. 그런데 지구의 생명은 어느 순간 이 번거로운 카드 섞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섞으려면 반드시 내 앞에 패를 내놓아 줄 상대, 즉 짝이 있어야 하죠. 바로 여기서 암컷과 수컷이 태어납니다. 오늘 저는 이 카드 섞기에 대해 세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암수가 처음 생긴 게 언제, 어디서였는지. 둘째, 왜 하필 크고 작은 둘로 갈라졌는지. 그리고 셋째, 누가 봐도 손해가 뻔한데도 생명이 왜 굳이 카드를 섞기로 했는지까지요. 자, 그럼 약 10억 년 전에 어느 바닷속으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바늘을 아주 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구에 처음 생명이 나타난 게 약 40억 년 전인데요. 그 뒤로 무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이 자식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복제.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반으로 쪼개서 똑같은 알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였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방식으로 사는 생명이 아주 많습니다. 세균이 대표적이에요. 세균 한 마리는 그냥 몸을 뚝 반으로 나눠서 두 마리가 되고 그 두 마리가 또 각각 반으로 나뉘어 네 마리가 됩니다. 짝도 필요 없고 상대를 애타게 찾을 일도 없어요. 조건만 좋으면 2, 30분 만에 두 배로 불어나죠. 정말 빠르고 정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카드 게임으로 치면 내 패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식에게 계속 돌려주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편한 방식에는 사실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복사본은 원본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 그 말은 나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으면 내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그 아래로 쭉 전부 똑같은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온 가족이 마치 한 몸처럼 완전히 똑같으니 나쁜 일이 딱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다 같이 몰살당할 수 있는 거죠. 이 함정이 나중에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되니 잠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복제만 하며 수십억 년이 흐르던 어느 시점,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하나 발명해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각자의 유전자를 반씩 섞어 새로운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바로 유성생식, 넓게 말해 성의 시작입니다. 이걸 하려면 세포는 먼저 자기 유전자를 정확히 절반으로 덜어내야 하는데요. 이 절반 덜어내기를 어려운 말로 감수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그냥 가진 카드를 절반만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반씩만 챙긴 두 세포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면 부모 중 그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조합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유전자 섞기 능력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크고 복잡한 몸을 가진 생명,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과 버섯을 통틀어 어려운 말로 진핵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에 보이는 웬만한 생명은 거의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진핵생물 모두의 공통조상이 이미 약 20억 년 전쯤에는 이 카드 섞기 능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발명품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섞기 시작한 그 아득한 시절에도 세상에는 아직 암컷도 수컷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카드를 섞는 짝은 있었는데 남자도 여자도 없었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유전자를 섞기 시작했을 때 만나서 합쳐지는 두 세포는 크기가 서로 똑같았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생긴 고만고만한 세포였어요. 짝을 만나 카드를 섞기는 하는데 둘 중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구분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크기도 같고 생김새도 같으니까요. 이렇게 크기가 똑같은 두 세포가 만나는 방식을 동형 배우자, 쉽게 말해 같은 크기끼리 짝짓기라고 부릅니다. 신기하게도 이 방식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떤 곰팡이나 물속 조류 같은 것들은 짝의 종류가 두 개, 심지어 수십 개나 되기도 하는데 크기가 다들 똑같으니 우리는 그걸 암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짝 유형이 다르다고만 하죠. 그러니까 이 시절의 지구는 짝짓기는 있는데 암수는 없는 참 묘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똑같던 세포의 크기가 서서히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아주 작고 가볍게, 대신 엄청 많이, 다른 한쪽은 크고 묵직하게, 대신 아주 조금만. 바로 이 크기의 갈라짐을 어려운 말로 이형 배우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 순간이 세상에 암수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작고 많은 쪽이 바로 정자, 즉 수컷이 되고요. 크고 귀한 쪽이 바로 난자, 즉 암컷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의 진짜 뿌리가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크기 차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갈라짐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벌어졌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놀랍게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 정확히는 10억 5천만 년쯤 전에 살았던 아주 작은 붉은 조류 하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름은 방기오모르파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려우니 그냥 10억 살 붉은 해초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화석은 캐나다 북부권의 어느 섬에서 발견됐고 영국의 고 생물학자 닉 버터필드가 찾아내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조그만 해초 화석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몸속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생식세포, 그러니까 자손을 남기기 위한 세포가 뚜렷이 나뉘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생명이 암수로 나뉘어 번식했다는 가장 오래된 화석 증거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 이 붉은 해초가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암수를 화석에 남긴 생명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크기가 갈라질 거면 왜 하필 딱 둘로만 갈라졌을까요? 왜 크고 중간이고 작은 세 종류, 네 종류로 안 나뉘었을까요? 여기엔 그럴듯한 설명이 있습니다. 1972년 세 명의 과학자가 내놓은 유명한 설명인데요. 세포 입장에서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남는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작게 대신 엄청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짝을 만날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게 정작 수컷의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수는 적어도 하나하나를 크고 영양 가득하게 만들어서 자식이 태어난 뒤 잘 살아남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난자, 암컷의 길이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크기는요,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양이 넉넉하지도 않으니 이쪽에도 저쪽에도 밀려서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 딱 두 갈래만 남게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성별이 셋, 넷이 아니라 둘뿐인지 그 오래된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태어난 암수라는 방식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잠시 농담을 접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생식, 그러니까 암수로 나뉘어 카드를 섞는 이 방식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정말이지 남는 게 없는 장사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손해인지 아주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한 연못에 두 종류의 생명이 나란히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한쪽은 그냥 혼자 자기를 복제하는 생명입니다. 다른 한쪽은 암수로 나뉘어 짝을 지어 번식하는 생명이고요. 자, 복제하는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은 모든 개체가 전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컷이 따로 없으니 한 마리 한 마리가 전부 새끼를 남기죠. 반면에 암수로 나뉜 쪽은 어떨까요? 절반이 수컷입니다. 그리고 수컷은 냉정하게 말해 직접 새끼를 배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식을 낳는 건 나머지 절반, 암컷들 뿐입니다. 자, 이제 세대가 흘러갑니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전원이 새끼를 낳는 복제 쪽은 그 수가 쭉쭉 불어나는데 절반만 새끼를 낳는 암수 쪽은 그 절반 속도밖에 못 따라갑니다. 한 세대에 2배, 두 세대면 4배, 10세대만 지나도 복제 군단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컷의 비용입니다. 절반의 자원을 직접 새끼를 낳지도 못하는 수컷을 만드는 데 써버리는 셈이니까요. 손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복제하는 생명은 자기 유전자, 즉 자기 카드를 100%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유성생식을 하면 애써 짝을 찾아 카드를 섞어 놓고도 정작 자식에게 가는 내 카드는 겨우 절반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남의 것이죠. 짝을 찾아 헤매는 수고에 수컷을 만드는 낭비에 내 유전자는 반토막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또렷하게 계산해서 보여준 사람이 존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학자였는데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복제하는 생명은 유성생식하는 생명보다 무려 2배 빠르게 불어날 수 있었습니다. 2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조건에서 한쪽이 100마리를 남길 때 다른 쪽은 200마리를 남기고 그 격차가 세대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수학적으로만 보면 암수로 나뉜 생명은 진작에 복제하는 생명에게 밀려서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손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생물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성생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지금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크고 복잡한 생명은 인간이든 코끼리든 참나무든 거의 전부 암수로 나뉘어 있죠. 그 뻔한 손해를 2배씩이나 감수하면서도 생명은 끝끝내 이 카드 섞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이 손해를 다 덮고도 남을 어떤 엄청난 이득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쥐고 있는 건 뜻밖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적입니다.
바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기생충이에요. 앞에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함정 기억하시나요? 복제하는 생명은 온 가족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 말입니다. 이걸 병원균 입장에서 다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가족이 똑같다는 건 온 가족이 전부 똑같은 자물쇠를 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병원균 입장에서는 그 자물쇠를 딸 열쇠 하나만 손에 넣으면 그 가족 전체를 몽땅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균이나 기생충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세대도 아주 빨리 넘어가서 흔하디 흔한 그 자물쇠를 따는데 금방 성공하죠. 자, 그런데 유성생식은 어떻습니까? 매 세대 카드를 새로 섞으니까 자식은 부모와도 다르고 형제와도 다른 저마다 다른 자물쇠를 달고 태어납니다. 병원균이 죽을 힘을 다해 이번 세대의 자물쇠를 겨우 따내면 다음 세대는 벌써 자물쇠를 싹 바꿔 달고 있는 거예요. 병원균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섞는 진짜 이유는 자손을 조금이라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적이 온 가족을 한 방에 쓸어버리지 못하게 막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는 아주 멋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붉은 여왕 가설인데요. 1973년에 리벤 베일론이라는 학자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속편에 나오는 붉은 여왕에게서 따왔어요. 그 이야기 속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힘껏 달려도 주변이 같이 움직여서 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단다. 생명과 병원균의 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생명이 카드를 섞어 도망치면 병원균이 쫓아오고 그럼 또 섞어서 도망치고 어느 쪽도 영영 이기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둘 다 끝없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느 호수에 사는 작은 진흙 달팽이가 있는데요. 이 달팽이는 복제로도 암수 짝짓기로도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티스 라이블리와 유카 유켈라 같은 학자들이 오래 지켜봤더니 놀라운 패턴이 나왔어요.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일수록 암수로 짝짓기 하는 달팽이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그 동네에 가장 흔한 복제 달팽이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고요. 손해를 무릅쓰고 카드를 섞는 쪽이 병원균 앞에서 실제로 더 잘 버티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크고 작은 둘이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여기엔 살림살이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들어있는데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모 양쪽이 이 발전소를 서로 다 물려주려고 하면 둘이 안 맞아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생명은 아이의 역할을 딱 나눠버립니다. 크고 넉넉한 난자는 이 살림살이, 즉 발전소를 통해 자식에게 물려주고요. 작고 날렵한 정자는 오직 유전자 카드만 배달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정자가 가져온 발전소는 수정된 뒤 대부분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는 아빠가 아니라 오직 엄마한테서만 물려받습니다. 10억 년 전 그 사소해 보이던 세포의 크기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제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는 셈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거대해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 누가 살림을 맡고 누가 배달을 맡을까 하는 역할 나눔에서 시작됐다는 이 이야기가 참 오랫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10억 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아기를 보며 누구 닮았어? 하고 묻는 그 장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의 진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기는 사실 엄마도 아빠도 아닙니다. 엄마의 카드 절반과 아빠의 카드 절반을 새로 섞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전히 새로운 패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저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매번 카드를 새로 섞으니까요.
10억 년 전 이름도 어려운 그 작은 붉은 해초가 처음 시작한 카드 섞기가 수많은 생명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얼굴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지구의 생명이 복제가 훨씬 이득인데 뭐하러 번거롭게 섞어? 하고 편한 길만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같은 크고 복잡한 생명은 병원균의 공격 한 번에 통째로 쓸려나가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두 배의 손해를 감수하고 굳이 짝을 찾아 카드를 섞기로 한 그 미치는 듯 보였던 선택이 사실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열쇠였던 셈이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나를 반쯤 닮고 반쯤은 낯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 모든 일이 알고 보면 10억 년을 이어온 아주 오래된 카드 섞기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는 게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기를 보며 누구 닮았어? 라고 묻는 장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물음의 진짜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는 그 누구도 아닌 처음 보는 새로운 조합입니다. 10억 년 전 어느 바닷속에서 세포 하나가 크고 작은 둘로 갈라지던 그날, 지구는 똑같은 복사본을 찍어내는 길 대신 매번 새로 카드를 섞는 길을 택했고 우리는 모두 그 오래된 카드 섞기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시거든 혹은 거울 속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보시거든 아주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은 10억 년 전 처음 갈라진 암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카드를 섞고 또 섞어 완성한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카드라는 것을요. 저는 지구의 시간 속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